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가치가 있는 증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금융상품, 그죠? 금융상품 쪽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자금관리 운용에서 금융상품 간단하게 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뭐 신문 기사라든가 뉴스, 뭐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 시간에는 그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요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종류 3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이 주식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가증권 투자 이렇게 돼 있죠? 예. 투자에는 크게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투자는 크게 3단계가 있죠? 자,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시설 투자. 요거는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이었죠? 2단계는 기술 투자. 요거는 무형자산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3단계 투자가 이제 유가증권 투자다 이겁니다. 예. 유가증권은 크게 주식하고 채권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주식 투자가 더 많아요. 그 회사가 주식 투자 왜 하냐? 일단 시험 목적상으로는 뭐 단기간에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린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실제 현실에서는 회사가 타 회사 주식에 투자한 이유가 일단은 그 지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지분. 그래서 상대방 회사의 주식에 그 지분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내 사업에 대한 어떤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업계에서 1타예요. 그죠? 그리고 시설 투자도 웬만큼 다 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영역으로 가서 거기서 좀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서는 1타인데 저쪽 가서도 2타가 될지 사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키우려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즉 실적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그걸 통해서 신사업에 진출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타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원래는 현실적인데, 일단 시험에서 그것까지 다루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유가증권을 사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배당금 수익을 얻는 게 있고요.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배당금 수익을 얻습니다. 그죠? 그걸 얻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을 팔면은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상으로는 회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2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요 이유가 좀 더 크다. 그죠?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정의는 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고, 일단 저희 수업 때는 이제 주식을 위주로 볼게요. 주식. 왜냐면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한 99%가 이게 나오고요. 정말 간혹 가다가 채권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무시하셔도 될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 위주로 보시면 될 건데요. 자, 유가증권의 의미 종류 나와 있죠. 자,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크게 지분증권, 이건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채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금융상품이라 하고요. 우리 자금관리 운용에서 금융상품 공부했었죠? 예, 그것들이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유가증권은요, 일정한 금액 단위로 분할이 돼서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아마 제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주식 같은 건 하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주식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리츠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리츠는 부동산과 관련된 주식이거든요. 그 네이버나 다음에 리츠 쳐보세요. 그럼 쭉 나와. 예. 그래서 괜찮은 걸 좀 골라서 사면은요, 배당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적절히 노릴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리츠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투자한다고. 예. 뭐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투자할 수 있죠. 그건 뭐 본인 마음이죠, 뭐. 그죠? 물론 이제 코스닥, 무슨 테마주 이런 거 투자하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그 위험도가 있으니까 권하지 않는데, 이제 우량주를 사가지고 장기간 묻어두면은 통상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사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잠깐만, 수업하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주식이에요, 주식. 예.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 채권은 사실 그렇게 투자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채권 투자도요, 잘만 하면은 큰 수익을 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큰 돈은 오히려 채권 쪽에서 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보통 채권에서 좀 수익을 많이 본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도 그 주식이나 채권에 많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회사들도 당연히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지 않겠어요? 예. 회사가 뭐 하는 집단이에요? 돈을 버는 집단이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죠? 예. 당연히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주식하고 채권, 그죠? 주식하고 채권의 어떤 의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지분증권인데요. 이걸 주식이라고 하죠, 소위. 회사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본이라는 뜻인데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지분증권 또는 주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증권인데요.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해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인데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하고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채권에 이제 붙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를 설명드렸고요. 일단 저희는 주식을 볼 겁니다. 이걸 볼 거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은 뭐 이 책을 봐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 주식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서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이 강의는 주식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회계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제 주식의 정의, 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은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 회사가 주식을 사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일단 회사가 유가증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유가증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건데요. 채권의 경우는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채권을 샀다면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주식을 사게 되면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주식을 사게 되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요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경우는 만기가 없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때까지 계속 주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기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개념이 통용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경우는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년 만기 채권 이렇다고 치면은 5년간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5년 지난 다음에 원금을 지급을 하는 이제 그런 계약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끝난다고요. 근데 주식은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회사가 망할 때까지 쭉 그냥 주식이 존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만기보유 증권이 안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주식은 만기보유 증권 안 됩니다. 이거 가끔 객관식 문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단기매매, 매도가능 이것만 되고요. 채권의 경우는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가 봐야겠죠. 단기매매 증권 말 그대로입니다. 단기간 내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회사가 주식을 사는데 단기간의 어떤 매매 차익 또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노리려면은 당연히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사고 파는 게 잘 안 되면은 단기간에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죠? 예.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죠. 펀드. 증권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데 이건 펀드라는 펀드.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펀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면은 이때는 단기매매 증권을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개별 회사의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개별 회사의 주식들을 여러 종류를 사가지고 펀드로 만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그 펀드도 단기매매 증권이 가능하다. 시험에서는 이건 의미 없고 1번하고 2번이 우리 수업 목적상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인데요.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얘기하고요. 주식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주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에 대해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은 이때는 만기보유증권이 됩니다.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기보유증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돼. 그죠? 끝까지 갖고 있을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갖고 있을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중간에 매각을 하거나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지만은 중간에 매각할 생각이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채권만 되고 꼭 들고 있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매도가능증권 뭐겠어요?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이 아닌 애매한 경우 있죠. 그 애매한 경우에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렇게 나와요. 자, 장기면은요, 곧 팔 건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매각을 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기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매도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유가증권의 종류 세 가지를 봤습니다. 회계 처리할 때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분류요약 요거 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자산으로 봐요. 그 회사 입장에서 이게 부채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요 관점을 보고 있는 건데, 내가 상대방한테 돈 받을 게 있다 이거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돈을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채고 내 입장에서는 채권, 그럼 자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거를 투자자가 사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인데 이것도 자산이라고요. 자산. 예.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이 되는 거고 그 발행한 입장에서는 부채나 자본이 되는 거죠. 예. 자본은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투자자 입장을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은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매도 가능이네요, 그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경우는 뭘 안 돼요? 만기 보유 증권 안 되죠? 그래서 단기 매매하고 매도 가능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이게 있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모두 중간에 팔아먹을 걸 전제로 하죠. 그래서 매도를 늘 염두를 해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말 때까지 단기 매매나 매도 가능이 안 팔렸으면은 기말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 요거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기말에 평가를 하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있고요. 만기 보유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매도할 의사가 없으니까 기말에 평가를 하지 않아요. 예. 어차피 기말에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그냥 계속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시세가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의 경우에는 기말에 평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평가 손익도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단기 매매나 매도 가능의 경우는 기말에 시세를 평가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평가를 해서 발생하는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익은 어떤 분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이걸 수익이나 비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수익 비용은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가는데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손익을 분류하는 게 다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곧 매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익 비용으로 해도 손익계산서에 큰 영향이 없어. 그래서 그냥 편의상 하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매도 시점이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수익 비용으로 넣게 되면은 회사가 주식 매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손익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타 포괄 손익으로 뒀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편의성 관점에서 그리고 손익을 많이 왜곡을 시키냐 적게 왜곡을 시키냐 어떤 이런 관점에서 평가 손익을 수익 비용으로 하기도 하고 자본으로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산회계 1급 레벨에서는 단기 매매나 매도 가능이 나온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봅니다. 그리고 요거와 비교해서 매도 가능 증권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제가 한번 해보고요.
물론 붕괴도 있어. 다 뒤에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딱 비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거래 흐름인데요. 먼저 주식을 삽니다. 자, 주식을 취득을 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자나 배당 수익이 나옵니다. 만약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자 수익이라고 하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배당 수익 또는 배당금 수익이라고도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주식을 매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팔지 않는다면은 이 팔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해서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인식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뭐 중간에 처분할 수도 있고 계속 갖고 있으면은 뭐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예. 그래서 크게 유가증권의 거래 흐름은 취득, 보유, 처분, 기말평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매도가는 증권도 똑같아요. 예. 다만 그 부대 비용을 처리하는 거 그리고 기말평가 할 때 회계 처리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을 할 때요. 수수료나 부대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부대 비용을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냅니다. 예. 비용 처리하고 끝난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이 부대 비용을 자산에 포함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럼 왜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수수료를 비용으로 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내용이 뭐 이유가 큰 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요 관련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한국회계기준원에 나와 있는 그 해설서가 뭐 있더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처분 손익이나 평가 손익을 모두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취득에 관련된 수수료 비용도 다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단기 매매 증권 가치가 변동되는 부분 있죠. 그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익 비용으로 하니까 수수료도 그냥 다 비용으로 떤다는 거죠. 수수료를 만약에 자산에 포함시키면은 다른 어떤 변동 항목하고는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이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험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수수료 비용을 그냥 비용 처리하니까 그냥 따로 하세요. 따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요. 판관비가 아니고 영업 외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판관비라면은 틀리니까 이거 좀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돼 가지고 수수료가 발생하면은 그냥 자산에 다 포함을 시키니까 수수료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구분 잘 하셔야 돼. 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는 경우는 붕괴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 손익을 이제 잡는데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영업의 수익 비용을 잡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합니다. 자본.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그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을 상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하게 되면은 이제 처분 손익이 나오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 손익까지 반영을 해서 처분 손익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을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평가 손익을 정리한 다음에 처분 손익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맥락을 다 설명드렸고요. 자, 요 밑에 보시면 다 써있죠, 그죠? 네, 다 써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분계가 있어요. 분계. 자, 분계.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을 받죠? 자, 돈 주죠? 외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수수료는 별도로 씁니다. 별도로. 그리고 비용은 차별에 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비용은 차별에 온다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비용으로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금 받습니다. 자, 주식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 일단 배당금 수익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회사 입장에서는 돈 받죠? 그리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가능하고요. 근데 현금 받은 다음에 뭐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자, 처분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죠. 그걸 주의하실 거.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기말 평가가 있었다면은 기말 평가를 한 후의 금액이에요, 이거는. 예. 예를 들어서 X1년에 평가 손익 계상을 하고요. X2년도에 매각을 한다고 치면은 X1년 말 금액을 X2년 처분 시 반영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주고요. 돈을 받아요. 만약에 외상으로 한다고 치면은 미수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돈을 더 받았어. 예를 들어 돈 받은 게 100이고 단기 매매 증권이 8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20 나오겠죠. 돈을 덜 받으면 어때요? 돈을 덜 받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차변에 쓰면은 딱 금액이 맞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기말평가입니다. 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이 올라가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하고요. 그 대변에 평가익 쓰면 되죠. 그리고 주가가 내리면 어때요? 주가 내리면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에 써가지고 줄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류의 분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일단 시험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요걸 1순위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매도 가능 증권을 공부하세요.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것도 시험에 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세무 2급에서 나왔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도 나오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볼 건데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우 비슷한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그냥 취득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릴게요. 취득.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 그냥 만기 보유 증권을 샀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지나가시죠. 예.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다 학습하면은 좀 학습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 매도 가능 증권 거래 흐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단기 매매 내용이랑 거의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자, 주의하실 거.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할 때는 부대 비용, 요 수수료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매도 가능 증권에 다 포함을 시켜 버립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가손익 계산할 때는 요거는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자본에 어디에 속하냐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속합니다. 뭐 자본편에서 또 얘기가 될 거예요. 예. 자본 항목을 처리하고요. 처분 손익 계산할 때 요 기존에 있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정리를 하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면 돼요. 예. 그거 말고는 거의 흐름이 엇비슷합니다. 자,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 볼게요, 분계. 자, 분계를 보면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죠. 자, 회계처리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매도 가는 증권을 구입을 해요. 취득을 한다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매도 가는 증권 받겠죠? 그리고 매도 가는 증권 금액 안에 뭐가 있어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매도 가는 증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하고요. 돈을 주니까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외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 받죠? 뭐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기말평가부터 먼저 볼게요. 먼저 주가가 올랐어요. 자, 주가가 올랐으면은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씁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계산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다만 이 평가 이익은 뭐예요? 자본 항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만약 주가가 내려가면은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쓰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쓰는데 이것도 뭐다? 자본 항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상계라는 부분, 상계. 이걸 좀 보고 나서 처분 손익을 좀 보실게요. 기존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어요. 평가 손실이 있었어요. 그럼 전년도에 주가가 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기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평가 이익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존에 평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없애고 추가적으로 이걸 쓴다는 거예요. 예.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기존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정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평가 이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내렸다 오르면은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시고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기말 재무상태표에 평가 이익만 남고 끝나게 돼요. 예. 재무상태표에 평가 손실하고 평가 이익이 동시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계정이 동시에 튀어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재무상태표는 일반적으로 잔액이 나오잖아. 잔액. 그죠? 그럼 평가손만 나오든지 평가 이익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반대 경우도 있죠. 평가 이익이 있었다가 주가가 내렸어요. 자,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가 손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평가 손실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평가 이익을 먼저 없앤 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 손실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죠? 예.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뒤에 문제 보면은 있으니까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기말에 평가를 하면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일단 평가 이익이 남아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처분한단 말이야. 그죠? 평가 손익이 없으면은 평가 손익을 무시하고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기존에 있었다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자, 먼저 매도 가능 증권을 상대방한테 줘요. 자, 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있었는가를 봐요. 원래 평가 이익은 대변 항목이죠. 자, 대변 항목인데 이게 사라져요.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차변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나옵니다. 또는 어떻게 돼요? 평가 손실은 차변이죠. 그죠? 평가 손실은 차변인데 이걸 없애요. 그럼 대변으로 가겠죠? 그래서 기존에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은 평가 손을 대변에 씁니다. 그래서 요 분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돈 받은 거 있죠? 돈 받은 거. 돈 받은 거. 이거를 차변에 써요. 그래서 돈을 더 받으면 어떻게 돼? 차변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죠? 대변에 처분이익을 쓰고요. 돈을 덜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분 손실을 차변에 쓰면 되죠. 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처분을 회계 처리할 때는 기존에 있던 평가 손익까지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을 계상하면 된다 이거죠. 예. 문제통에서 보실게요.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뭐 붕괴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좀 감이 오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 보유 증권 취득에 대한 건데요. 채권을 샀어. 그러면은 채권을 받으니까요.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하면 되죠. 받음. 돈 주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외상한다, 미지급금. 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만기보유 증권은 보통 취득분개만 나와요. 거의 그러더라고. 아주 간혹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이게 대부분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더 알고 싶으면은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아니면 뭐 더 높은 급수의 그 자격시험을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산회 1급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오니까 시간 났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